비극의 시작 1993년 4월 16일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한 평화로운 마을. 농부 조문연 지아오웬옌 씨는 들판에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논에 돼지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양심 없이 돼지머리를 내 논에 버렸단 말이야?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녀는 그 물체가 돼지머리가 아니라 여성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에 조문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 여성의 시신 발견 소식은 작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재앙이 닥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시신 주변에서는 아무런 발자국이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몇 벌의 옷으로만 덮여 있었고 어떤 짐이나 신분을 확인할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었지만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리하춘, 리샤춘이라는 이름이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는 약 26세의 여성으로 목 부위 피부가 벗겨졌고 안구에 출혈이 있었으며 목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식도에서도 출혈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왼손 바닥 피부가 벗겨져 있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 격렬히 저항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성기에서 전객이 검출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이 성폭행 후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지 근처에 한 교정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을 25세에서 43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은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으며 해당 지역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남성은 해당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원 칭유안, 현에는 리하춘, 리샤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1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름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에 빠질 무렵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며 사건 해결의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증인의 등장 1993년 8월 30일 밤 화물을 운반하던 트럭 운전사가 청원현의 국도를 달리던 중 갑작스런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인근 논으로 들어가 급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달걀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배가 너무 아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논 한가운데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는 배 아픈 것도 잊고 황급히 차로 돌아와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한참 후 마음을 진정시킨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시신이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두 번째 피해자도 약 25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두 사건의 사망 시점은 약 15일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 여성 모두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현장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린이의 물품과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범인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우려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지 3일째 되는 날, 임림문, 렌리운, 님, 리원 이라는 남성이 경찰을 찾아와 아내와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가족이 피해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데려가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피해자는 그의 아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림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청원 칭유엔, 현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8월 14일 그의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지도 못한 채 아내는 참혹한 범행의 희생자가 되었고 딸은 실종된 상태로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임림문의 아내와 딸이 사고를 당한 청원현의 기차역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두 모녀가 기차역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며 이후 누군가에 의해 데리고 가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며 임림문의 아내와 딸을 꿰어낸 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차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건은 막다른 길에 봉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반년 동안 범인은 젊은 여성 6명을 살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외출을 꺼리며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왕리메이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다급하게 신고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왕녀는 자신이 생계를 위해 보정 바오딩에 갔을 때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차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며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왕녀는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갑자기 그녀를 덮쳐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왕녀는 순간적으로 협조하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했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쳐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왕녀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외눈거풀에 오자형 다리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옷차림은 단순하고 겉모습은 순박해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차역에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인 왕녀와 함께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잠복 작전에 나섰습니다. 범인의 체포 한 여성 경찰관이 기차에서 막 내린 소녀로 위장하여 연쇄 살인범의 주의를 끌려 했지만 며칠간의 잠복에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1993년 10월까지 범인은 총 9명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들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3일 왕리가 제공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 용의자를 주목했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여성용 바지를 입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접근하여 신문하려 하자 그는 갑자기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은 즉시 그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기차역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체포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전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선은 이전 범행의 흔적과 일치하는 단서로 경찰은 그의 범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DNA 감식을 통해 이 신발 수선공이 바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우건 씨는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다고 말하며 법원에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소녀는 임림문 씨의 어린 딸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건 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하다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매를 맞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강간 범죄를 저질러 여러 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최근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심층 조사 결과 경찰은 1990년부터 우건 씨는 다시 예전처럼 집안의 정숙한 딸을 유인한 후 살해하여 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1990년에 사건을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우건 씨는 점점 더 대담해져 1993년까지 24명의 젊은 여성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친애 아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